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이장호 감독의 대표작 바보 선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길종 감독과 함께 영상시대의 쌍두마차였던 이장호는 1980년대 한국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감독입니다. 이장호 감독의 작품 세계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데요. 1974년 청춘 영화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해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바람 불어 좋은 날, 과부춤, 어둠의 자식들 등 일련의 사회성 짙은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만들었으나 정부의 검열로 인해 더 이상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바보선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와 같이 형식적 실험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변모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릎과 무릎 사이, 이장호의 외인 구단 등 대중 상업 영화로 돌아가는 등 1970년대와 80년대 극도로 정체되었던 한국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실험하고 개척하게 됩니다. 이장호 감독은 2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최윤호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합니다. 데뷔작이 무려 46만 명이라는 놀라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장호는 일약 스타 감독으로 충무로의 혜성처럼 떠오르게 되죠. 도시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탐욕스러움에 희생된 경아는 진실한 사랑을 찾고자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결국 눈밭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가난하지만 꿋꿋이 살아가려 했던 젊은 여성이 사회적인 편견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좌절과 슬픔을 겪는 모습은 당시 청춘들의 아픔을 진솔하게 반영하게 되면서 많은 관객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별들의 고향은 경아 오랜만에 함께 누워보는군, 아저씨 추워요 안아주세요처럼 오랫동안 관객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명대사를 남겼으며 세시봉의 멤버였던 이장희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잔의 추억 등을 담은 OST를 만들어 한국 영화음악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인호, 이장호, 이장이라는 20대의 세 젊은 친구가 모여 만들어낸 새로운 감각과 영상은 한국 영화계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별들의 고향으로 그의 대종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고 두 번째 연출작인 어제 내린 비까지 1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이장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4년간 영화 활동을 정지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장호에게 이 공백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합니다. 이 휴지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와 역사에 대해 고민하고 영화 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한층 깊어진 시선이 반영된 작품이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이장호 감독은 이 영화로 대종상 감독상을 수상하며 4년여의 공백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무작정 도시로 상경한 세 청년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지만 서울이라는 낯설고 차가운 도시에서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이들은 늘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 됩니다. 각박한 도시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세 청년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린 이 작품은 이장호의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며 본격적인 그의 리얼리스트로서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리얼리즘 영화 작가로 입지를 굳힌 그는 또 한 번의 연출 변신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 영화는 검열과 정치적인 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암흑기였는데요. 이장호 감독은 어둠의 자식들과 낮은 대로 이마소설을 연출하고 꼬방동네 사람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 작품들 모두 당시 한국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들이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들어선 신군부 정권은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쏟아내던 이장호가 아마도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열 당국의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맨 위의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이장호 감독은 도저히 리얼리즘적인 시선을 영화에 더 이상 투영할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검열의 최대 피해자인 이장호 감독의 아버지가
공보처 영화 검열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장호는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80년대 중반부터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이장호의 외인구단 등 상업적인 오락 영화를 다수 연출했고 연이어 이들 작품이 흥행하게 되면서 이장호 감독은 다시 한번 흥행 감독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는 당시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특히 영화의 포스터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남학생들에게 꿈의 포스터로 이야기될 만큼 큰 인기를 얻기도 했었죠.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연출할 수 없었던 이장호는 과감하게 에로티시즘 영화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호 감독이 만든 에로티시즘은 당시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싸구려 에로 영화하고는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보희 씨가 연기한 자영은 엄격한 집에서 자라 어머니의 간섭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런 자영이 기묘한 방식으로 성에 눈을 뜨면서 영화는 파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영이 보여주는 성적인 집착과 이상 행동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었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외래 문화에 의해 침범당하는 전통 문화의 위기라는 주제를 에로티시즘 미학으로 풀어낸 이장호의 장르적 실험이 빛을 발한 작품입니다. 1985년 연출한 어우동은 조선시대의 기생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사극 에로티시즘이라는 신선한 장르적 결합을 들고 나왔던 작품입니다. 어우동은 이장호 감독의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어우동은 한국 영화 검열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참 인기리에 상영 중인 어우동의 필름이 정치색을 띄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열에 의해 대폭 삭제된 것이죠. 도대체 이 해괴한 일은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그 내막은 익명의 투서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인 중 누군가가 감사원장에게 어우동이 민중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운동권에 의식화된 영화로 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을 조선조의 왕으로 비유한 불손한 영화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해석으로 인해 왕의 권위에 섹스로 도전하는 상징적 성애 장면들이 대폭 삭제되고 맙니다. 성인 취향의 에로물, 무릎과 무릎 사이와 어우동으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자신의 영화사를 설립한 이장호는 첫 작품으로 80년대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연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영화화합니다. 까치 역을 맡은 최재성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원작 만화의 캐릭터를 많이 닮았다는 화제성을 몰고 왔고 가수 정수라가 부른 주제곡 난 너에게까지 청소년에게 크게 유행되며 매우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장호의 외인구단은 한국 스포츠 영화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인 김기수가 주연을 맡았던 권투영화 1966년작 내 주먹을 사라 이후에 스포츠 영화는 거의 제작되지 않다가 이 영화의 성공 이후 한국에서도 스포츠 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후 한국 영화에서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가 비교적 활발히 등장하게 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분단이 초래한 애절한 가족사를 독창적인 영상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흥행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이장호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바보 선언에서 보여주었던 형식적인 실험미로 다시 회귀합니다. 시공간의 모호한 이야기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분간하기 어렵게 뒤섞어 놓으며 관객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압권인데요. 이보희 씨가 연기한 최 간호사가 선착장 구판에서 갑자기 내린굿을 받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명곤 씨 앞에 갑자기 커다란 손바닥이 나타나는 장면은 관객을 멘붕 상태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한 감정적인 충격을 줍니다. 1980년대 한국 영화 최대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보 선언은 주로 리얼리즘에 치중했던 이장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모더니즘 계열의 난해하고 파격적인 구성을 통해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모순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바보선언은 모든 영화적 관습을 파괴하면서 시대와 기존 영화 미학에 저항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보선언은 이장호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영화를 고의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장호 감독은 당시 정권에 의해 문제인물로 낙인 찍혀 영화 연출을 쉽사리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선계약을 한 영화사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이장호는 사전 검열을 받기 위해 검열 당국에 시나리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둡다,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킨다 라는 이유로 자꾸만 반려되게 되죠. 이에 악에 바친 이장호는 우선 영화 하나를 철저히 망쳐버리고 영화판을 떠나버리겠다는 결심을 한 후 시나리오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모범적이고 정부의 친향적인 아첨하는 내용으로 각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시나리오는 통과되었지만 심의에 통과한 시나리오는 실제 촬영용이 전혀 아니었죠. 제작사의 재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스텝을 모아 크랭크인을 했지만 배우들도 스텝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연기하고 어떤 것을 찍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촬영하다가 마침내 영화 감독이 자살하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하자 그러면 연출에서 무책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장호는 그렇게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장호 감독은 모든 영화 미학을 뒤집어버리고 깨트리고 반드시 반대로만 찍겠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바보선언을 지배하는 영화의 실험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의 반항으로 시작했지만 중간 점검으로 촬영한 장면들을 모아놓고 편집을 시작하면서 이장호는 점점 새로운 창작 의욕을 보이게 되고 다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시사회에서 제작진은 물론이고 지방의 배급 관계자들과 극장주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완성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화사 창고 깊숙이 썩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단성사에서 개봉 예정이던 프로그램이 펑크가 나고 바보선언은 이걸 메우기 위해 일주일 시한부로 땜빵 상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변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회 매진이 첫날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난 196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한국 영화를 설명하면서 당시 한국 영화의 관객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난해하게 느껴졌을 이 영화가 서울 단성사 단관 개봉으로 관객 10만 명을 동원하면서 1983년 에마 부인에 이어 한국 영화의 흥행 2위를 기록합니다. 바보선언의 미장센은 실험적인 영화적 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우들을 청량역 광장 한가운데에 그냥 툭 던져놓고 즉흥 연기, 즉흥 연출을 하는 장면들과 고속 촬영과 저속 촬영을 넘나들며 영화의 연속성인 컨티뉴이티를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초반부 혜영이 등장할 때 연속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녀의 옷과 소품을 바꿔버립니다. 특히 바보선언은 다양한 사운드 효과를 극대화시켜 영화의 주제를 강화시키는 실험적인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그 실험성은 지금 시점에서 보아도 대단한 미학적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바보선언의 가장 중요한 사운드 특징은 대사를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할리우드 대부분의 영화들도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요. 바보선언은 영화가 시작하고 무려 37분 만에 처음 대사가 나올 정도로 전통적인 대사의 역할을 과감히 축소시켜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바보선언을 빌려 영화를 보는데 하도 대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반납하러 오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비디오 대여점 주인분들이 그 영화 앞부분에 대사 원래 안 나오니까 그거 테이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괜히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사전에 미리 대여하려는 손님들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 전체를 놓고 보아도 대사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감독은 대사의 빈자리를 내레이션, 효과음, 음악을 통해 사운드를 디자인합니다. 먼저 영화의 오프닝 장면부터 내레이션, 효과음, 음악을 결합시킨 사운드 디자인으로 내러티브를 전개해 나갑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화면 전체를 장식하는 가운데 화려한 등장음악과 함께 전자오락 효과음이 강하게 들립니다. 전자오락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 문화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전자오락실은 기존 여가 생활의 중심이었던 만화방의 인기를 따돌리며 청소년들을 급속히 빨아들였고, 기성세대들은 그런 전자오락실이 청소년 탈선의 원흉이라는 인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1980년대 한국 전통문화를 위협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하나인 전자오락을 의도적으로 영화에서 상징화시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실제 이장호 감독의 당시 7살 난 아들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추가됩니다. 내레이션이 끝나면 화면에는 동치리가 다리를 절룩이며 실제로 나타나고, 영화의 사운드는 민요, 꼭두각시를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들었던 추억의 민요 선율과 함께 동치리가 좁은 달동네 골목을 걸어가는 장면이 이어지죠. 주요 배우와 제작진들의 크레디트가 올라오면 이번에는 꼭두각시와 전자오락 효과음이 뒤섞인 사운드로 변화됩니다.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꼭두각시는 주인공 동치리의 캐릭터를 묘사하는 주요 장치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 한국 사회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이 조종당하는 독재사회라는 의미를 동치리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서슬퍼런 검열의 칼날에서 희생된 최대 피해자였던 이장호는 이러한 상징성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운드를 이용한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영화감독 자살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바보선언 제목이 보인 후 곧바로 하얀 양말을 신고 네임만 걸친 한 남성이 빌딩 옥상 위에 있는 모습을 틸트업하며 서서히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이장호 감독 본인이죠. 그 남성은 날개짓을 몇 번 한 후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쇼트에서 떨어지는 남성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신문 한 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안각으로 보여주며 레디 고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후 야구 방망이에 공이 맞는 효과음과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믹싱됩니다. 추락하는 신문지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서 활동, 사진, 멸종, 위기라는 내레이션이 들려오죠. 이어지는 쇼트에서 아까 추락한 남성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번에는 부감으로 잡아줍니다. 이어 스트라이크 효과음과 함께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추락한 남성을 보러 군중들이 둘러쌉니다. 떨어진 남성은 동치리의 귀에 대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영화는 지금까지 펼쳐진 일련의 상황을 오프닝에 등장했던 어린아이의 내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국 관객들은 이 내레이션으로 앞서 펼쳐진 일련의 상황과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980년대 군사정부는 정치로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의도적으로 장려했고,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민화, 즉 바보로 변하고 말게 되죠. 동치리는 바로 그 대다수 바보화되어가는 국민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장호 감독 역시 이 정책에 희생되며 그 어떤 감독보다 혹독하게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죠. 자살한 감독은 바로 자신의 이러한 실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배우들의 대사가 아닌 효과음, 내레이션, 음악을 적절히 결합시키는 사운드 실험으로 획기적인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보선언은 이외에도 영화 전편에 걸쳐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독특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통민요 세타령과 팝송 글로리아가 뒤엉키고, 식민지 시대의 가요 남인수의 감격시대는 전혀 감격적이지 않는 장면에서 반어법으로 사용되며, 구전가요 알캉달캉과
국악 어디로 갈 거나는 동칠과 그의 동료들의 애환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동칠과 육덕이의 탈춤을 연상시키는 스트리킹 장면은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가 배경에 깔립니다. 그야말로 사운드를 통한 아이러니 효과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놀라운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바보 선언을 통해 이장호 감독의 예술적 시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0년대 마스터피스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